버려진 차 안에서 울고 있던 아기. 그 아이를 품은 게 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에 혼자인 줄 알았던 제게 그날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한겨울 폐차장, 차 안에는 낡은 쪽지 하나가 남아 있었죠. 이 아이만큼은 살려주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어떤 사정으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그냥 두고 올 수 없었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이상한 사람들이 폐차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요. 누구나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 하나쯤은 있지요. 그 사연을 꺼내어 함께 나누는 공간, 여기는 날마다 사연입니다. 혹시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경기도 외곽 국도변에서 한참을 들어간 곳에 폐차장이 있었습니다. 높이 쌓인 철제 울타리 너머로 부서진 차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녹슨 철판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곳에서 19살 민수호는 오늘도 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땡, 땡, 땡. 망치 소리가 폐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호는 부서진 현대 소나타 한 대 앞에 쪼그려 앉아 범퍼를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볼트가 녹슬어 붙어서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자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수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전 8시부터 시작한 작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오후 4시,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민수호. 폐차장 사무실 쪽에서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 중반의 사내였습니다. 배가 불룩 나온 그는 늘 담배를 입에 물고 다녔습니다. 예. 수호가 벌떡 일어서서 대답했습니다. 사장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수호가 작업하던 차를 훑어봤습니다. 고아 주제의 손은 참 빠르네. 어디서 배웠어? 이런 거? 사장의 말투는 농담 같았지만 수호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고아라는 말,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녁 전까지 이거 5대 더해. 알았지? 예. 사장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수호는 다시 쪼그려 앉아 망치를 들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이미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19살 손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거칠었습니다. 수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이곳에 왔습니다. 고등학교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이 이곳을 소개해 줬습니다. 일하면서 살 곳도 준다는 말에 수호는 바로 왔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14살부터 19까지 또래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 때 수호는 폐차장에서 기름 묻은 볼트를 풀고 있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수호는 무거운 철판을 들어 옮기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계절이라 해가 빨리 졌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벌써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수호는 마지막 차량의 작업을 마치고 공구를 정리했습니다. 손을 씻으려고 수도꼭지를 틀었지만 물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손에 묻은 기름이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수호는 비누를 더 문질렀습니다. 폐차장 한쪽 구석, 낡은 컨테이너 하나가 있었습니다. 파란색 페인트가 벗겨진 그 컨테이너가 수호의 집이었습니다. 사장이 여기서 자도 된다며 내준 곳이었습니다. 물론 월세는 월급에서 공제됐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자 형광등이 깜빡이며 겨우 불을 밝혔습니다. 안은 좁았습니다. 폭이 2미터, 길이가 3미터 정도 됐습니다. 바닥에는 얇은 매트리스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 낡은 이불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작은 선반이 있었고 그 위에 컵라면 몇 개와 생수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호는 컵라면에 물을 부어 끓였습니다. 전기포트가 부글부글 소리를 냈습니다. 저녁이라고는 이게 전부였습니다. 수호는 뜨거운 라면을 호호 불며 먹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를 채울 뿐이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나자 수호는 선반 위에 있는 낡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래된 트로트였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라디오 DJ가 청취자의 사연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에 사시는 한 청취자분의 사연인데요. 외롭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수호는 라디오 소리를 배경 삼아 선반 한쪽에 있던 작은 철제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자동차 모양이었습니다. 폐차장에서 주운 쇠붙이를 용접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바퀴도 달려있고 문도 열렸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수호에게는 보물이었습니다. 수호는 그 장난감 자동차를 손에 쥐고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녹슬고 투박했지만 수호는 이걸 만들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 작은 용접기로 조금씩 이어붙이며 만들었던 그 시간들. 그때만큼은 자신이 누군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언젠간 진짜 차를 만들 거야. 수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이란 걸 알았습니다. 고등학교도 못 나온 고아가 무슨 자동차를 만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꿈 하나만큼은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쌩쌩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계속 음악이 흘렀습니다. 수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컨테이너 천장에는 빗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장마 때 비가 샜던 흔적이었습니다. 수호는 그 얼룩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저렇게 얼룩진 걸까? 언제쯤 이 좁은 컨테이너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세상은 수호에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수호는 그저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수호는 철제 장난감 자동차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수호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초겨울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아침부터 찬바람이 폐차장을 휘몰아쳤고 수호는 작업복 안에 내복을 2겹이나 껴입었습니다. 그래도 추웠습니다. 손이 시려서 공구를 잡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수호야, 이리 와봐. 사장이 사무실에서 손짓했습니다. 수호는 손에 묻은 기름을 헝겊에 대충 닦고 다가갔습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벤츠였습니다. 그것도 최신형이었습니다. 폐차장에 이런 차가 들어오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저 차 말이야. 어제 새벽에 버려진 거래. 경찰이 아침에 견인해 왔어. 사장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차 주인은요? 연락이 안 된대. 경찰이 조사해 봤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그냥 우리한테 넘긴 거야. 나중에 주인 나타나면 그때 처리하고. 수호는 창밖에 검은 차를 바라봤습니다. 차체는 깨끗했습니다.
사고가 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런 차를 버렸을까? 이상했습니다. 가서 안에 있는 거 다 정리해. 귀중품 있으면 따로 보관하고. 알겠습니다. 수호는 밖으로 나가 검은 벤츠로 다가갔습니다. 차 문을 열자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실내는 깨끗했습니다. 앞좌석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호는 조수석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휴지 몇 장과 영수증 한 장이 있었습니다. 별것 아니었습니다. 뒷좌석으로 넘어갔습니다. 바닥에 작은 여성용 핸드백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호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립스틱과 손거울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응.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호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바람 소리였을까? 아니었습니다. 다시 들렸습니다. 응애. 으응.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호는 뒷좌석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리는 뒤쪽에서 들려왔습니다. 트렁크였습니다. 수호는 차 밖으로 나와 트렁크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트렁크 버튼을 눌렀습니다. 천천히 트렁크가 열렸습니다. 그 순간 수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낡은 담요 하나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작은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걷어냈습니다. 갓난아기였습니다. 빨갛게 울어댄 얼굴의 아기가 덜덜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주먹을 꽉 쥔 채 입을 벌려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세상에. 수호는 급히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몸이 차가웠습니다. 얼마나 오래 여기 있었던 걸까? 수호는 재빨리 자신의 작업복을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트렁크 안을 다시 봤습니다. 담요 옆에 빈 우유병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호는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다른 손으로 쪽지를 집었습니다. 손글씨로 휘갈겨 쓴 글이었습니다. 글씨체가 흔들렸습니다. 급하게 쓴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살려주세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수호는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누가 이 아기를 이렇게 버린 걸까? 아기는 수호의 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수호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더 꽉 안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차가운 트렁크 안에 혼자 버려져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수호는 아기를 달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기를 안아본 적은 없었지만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등을 토닥이고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수호야, 뭐하냐?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호는 재빨리 돌아봤습니다. 사장이 사무실에서 나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사장님, 트렁크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사장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아기? 사장이 달려왔습니다. 수호의 품에 안긴 아기를 봤습니다. 입을 벌린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트렁크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담요에 쌓여서 수호가 말했습니다. 사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지. 네. 수호는 대답했지만 품속의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이제 울음을 그쳤습니다. 작은 눈을 감고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수호의 체온에 조금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일단 사무실로 가자. 난방이 돼 있으니까. 사장과 함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수호는 아기를 꽉 안았습니다. 차가웠던 작은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수호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두근두근거렸습니다. 살려달라는 쪽지. 그 한 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절박하게 이 아기를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린 겁니다. 차라리 누군가 발견해 주길 바라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사장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수호는 아기를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수호는 컨테이너 안에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했지만 당장 아기를 데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아동보호기관에서 올 거라고 했습니다. 수호는 아기에게 우유를 먹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분유였습니다. 아기는 배가 고팠는지 열심히 빨아먹었습니다. 수호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품에 안아본 건 보육원에 있을 때도 그 이후로도 수호는 늘 혼자였습니다. 누구도 안아주지 않았고 누구도 안아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생명이 수호의 품에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호는 아기를 더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헤어지는 건가? 수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기는 배불리 먹고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수호는 그 작은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수호는 그날 밤 처음으로 누군가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호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아기는 수호의 품에서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꿈을 꾸는 걸까요? 수호는 아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침 9시 아동보호기관에서 사람이 온다고 했습니다. 수호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반이었습니다.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수호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일어났습니다.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줬습니다. 어설펐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기는 배가 부른지 다시 잠들었습니다. 수호는 아기를 담요로 감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폐차장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장이 사무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왔나? 네, 아직이요. 수호는 대답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국도변이 보였습니다. 차들이 쌩쌩 지나갔습니다. 수호는 품속의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또 시설로 가겠지. 수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보육원. 수호도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나쁜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부족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바빴고 아이들은 많았습니다. 수호는 늘 혼자였습니다. 이야기도 그렇게 될 겁니다. 시설에 맡겨지고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자라날 겁니다. 누구의 품도 아닌 그저 시스템 속에서 커갈 겁니다. 수호처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수호는 뒤돌아서서 컨테이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야, 수호야. 어디가? 사장이 소리쳤지만 수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빨리, 더 빨리.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수호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냥 보낼 수가 없어. 그날 수호는 아동보호기관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장이 몇 번 문을 두드렸지만 수호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수호가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사장은 투덜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날 아기는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수호는 아기를 안고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아기는 배가 고픈지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호는 분유를 타서 먹였습니다. 아기는 우유를 빨아먹으며 수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너, 이름이 뭐였을까? 수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쪽지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아이만큼은 살려주세요 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수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린이, 어때? 하늘하, 어질린. 하늘처럼 넓고 어진 아이가 되라고. 아기는 대답 대신 우유를 계속 빨았습니다. 수호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좋아. 내 이름은 하린이야. 그날부터 수호는 하린이를 몰래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폐차장 구석에 커다란 박스를 놓고 그 안에 담요를 깔았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하린이를 봤습니다. 밤에는 컨테이너에서 분유를 데우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사장은 눈치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야, 수호. 그 아기 어디 갔어? 기관에서 데려갔습니다. 그래. 근데 왜 자꾸 분유 사오는 거야? 제가 먹으려고요. 분유를? 사장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이상한 놈 하는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린이는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는 하린이를 돌봤습니다. 잠은 부족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 처음으로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그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호는 폐차장 입구 쪽에서 낯선 차를 봤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호는 작업하는 척하며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남자들은 폐차장 안을 훑어봤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수호는 불안했습니다. 사장님, 저 사람들 누구예요? 응? 아, 저 사람들 외제차 주인 찾는다더라. 사고 난 차래. 사장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수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린이를 데우고 온 차, 그 차의 주인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 밤부터 수호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컨테이너로 돌아갈 때도, 편의점에 갈 때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사흘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호가 저녁에 컨테이너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 작은 명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호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해피 입양 중개소. 명함에는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연락 주세요. 수호는 명함을 구겨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린이를 숨기고 있다는 걸 누가 어떻게 알았을까?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린이는 박스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수호는 하린이 옆에 앉았습니다. 하린아, 우리 어떡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린이는 그저 작은 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수호는 명함을 다시 펼쳤습니다. 전화번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바람소리가 컨테이너를 흔들었습니다. 수호는 하린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차 한 대가 멀리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일까요? 수호는 커튼을 쳤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그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할인이를 꽉 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호는 일찍 일어나 할인이에게 분유를 먹였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창밖을 확인했습니다. 검은 차는 보이지 않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폐차장으로 나가려는데 사장이 컨테이너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호야, 나와봐.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톤이었습니다. 수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인이를 박스 안에 눕히고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장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봐, 그 아기. 내가 훔쳤다며? 수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이 방금 다녀갔어. 유괴라던데? 너 그 아기 어디 숨긴 거야? 사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보호하려고. 보호? 신고도 안 하고. 이게 보호야? 사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수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찰이 뭐래? 내가 아기를 유괴했대. 차에서 훔쳐갔대. 지금 당장 내놔. 안 그러면 나까지 곤란해진다고. 사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전 정말. 닥쳐. 당장 그 아기 어디 있는지 말해. 수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컨테이너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할인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담요로 감쌌습니다. 아, 이 자식아. 사장이 소리쳤지만 수호는 이미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폐차장 뒤편은 좁은 골목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수호는 할인이를 꽉 안고 달렸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수호는 그 사이를 비집고 달렸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사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수호는 골목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할인이는 수호의 품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호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괜찮아. 할인아. 괜찮을 거야. 수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이제 수호는 유괴범이 됐습니다. 경찰이 찾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인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 넥타이를 맨 그들은 수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호는 멈춰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호 씨죠?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수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 달아나려 했지만 뒤에도 누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남자였습니다. 막혔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거예요. 앞에 남자가 말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수호는 사진을 봤습니다. 아기가 있었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젊은 여자가 안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죠? 수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아이 엄마죠. 근데 이미 죽었어요. 뭐라고요? 죽었다니까요.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처리해야 할 문제예요. 남자의 말투가 너무 담담했습니다.
마치 물건 이야기를 하듯이 수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철이 무슨 소리예요?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순순히 내놓으면 당신도 다치지 않아요.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때 수호는 남자의 손에 든 것을 봤습니다. 작은 주사기였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아기만 넘기세요. 순간 수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주사기, 투명한 액체, 처리해야 할 문제. 이 모든 단어들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할인이를 죽이려는 겁니다. 안 돼. 수호는 소리쳤습니다. 몸을 돌려 옆골목으로 뛰었습니다. 남자들이 뒤쫓아왔습니다. 잡아. 발소리가 쿵쿵거렸습니다. 수호는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골목이 좁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넘어뜨렸습니다. 남자들이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쫓아왔습니다. 골목 끝이 보였습니다. 큰 길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수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앞에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막혔습니다. 수호는 멈춰 섰습니다. 앞뒤가 막혔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끝이네요. 뒤에서 남자가 말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수호는 할인이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할인이가 작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할인아. 수호는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할인이를 지키지 못하는 건가요?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주사기를 든 남자가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아이 건드리지 마세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골목 입구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년의 여인이었습니다. 회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누구세요? 주사기를 든 남자가 물었습니다.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여인의 뒤로 2명의 남자가 더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건 마찬가지였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윤정 회장님, 주사기를 든 남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주사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물러나세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빠져나가 사라졌습니다. 수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할인이를 꽉 안았습니다. 여인이 수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까? 여인이 물었습니다. 수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젊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세요? 수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 제 손녀입니다. 수호는 여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손녀라고요? 할인이가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손녀라고요? 수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할인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여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야기할 순 없습니다. 따라오시겠습니까? 여인이 말했습니다. 수호는 망설였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 그 남자들이 다시 올 수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호는 일어섰습니다. 여인의 뒤를 따라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큰 길에는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여인이 뒷문을 열었습니다. 타세요. 수호는 할인이를 안고 차에 탔습니다.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습니다. 처음 타보는 고급 차였습니다. 여인도 옆에 탔습니다.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수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폐차장이 멀어졌습니다. 컨테이너가 멀어졌습니다. 자신이 살던 세상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 이름은 윤정희입니다.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 복지재단인 정한재단의 이사장이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단이라는 단어는 뉴스에서나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여인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민수호 씨 맞죠? 어떻게? 며칠 전 폐차장 CCTV를 봤습니다. 당신이 차에서 아기를 안고 나오는 장면을요. 수호는 놀랐습니다. CCTV를요? 그럼 이 여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당신 그날 아기를 안고 있던 그 청년이 맞죠? 네. 하지만 전 유괴가 아니라 수호가 급히 말했습니다. 여인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압니다. 당신이 구한 겁니다. 그 아이를.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아이는 제 손녀입니다. 제 외동딸의 아이예요. 수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여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딸 윤서아는 석 달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딸은 차를 몰고 가다가 트럭과 충돌했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여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수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서 아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아기도 함께 죽은 줄 알았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인이 할인이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누군가 아기를 빼냈던 겁니다. 사고 현장에서.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죠? 아까 저를 쫓던. 수호가 물었습니다. 여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 조카입니다. 윤성민이라는 자죠. 조카요? 네. 제 남동생의 아들입니다. 그 자는 재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죽으면 재산이 모두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했죠. 수호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럼 그 사고도요? 혹시 그 사고도? 모릅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어요. 딸의 차는 브레이크 고장이었다고 했지만 정비를 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었죠. 여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도 조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사라진 줄 알았죠. 하지만 여인이 수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찾아줬습니다. 제 손녀를. 수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폐차장에서 일하던 자신이 갑자기 재단 이사장을 만나고 음모와 상속 이야기를 듣고 있다니. 차가 멈췄습니다. 수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정한의료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일단 아기부터 검진받게 합시다. 그동안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을 테니까요. 여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호도 할인이를 안고 내렸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소아과 원장 계십니까? 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순식간에 일이 진행됐습니다. 소아과 진료실로 안내됐고 의사가 할인이를 검진했습니다. 수호는 옆에서 불안하게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건강합니다. 영양 상태도 괜찮고요. 잘 돌보셨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진이 끝나고 여인은 수호를 병원 내 귀빈실로 안내했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자 여인이 정면에서 수호를 쳐다봤습니다. 민수호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아이는 이미. 여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호는 어색했습니다. 위로해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여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호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하린이가 소중하니까요. 하린이요? 네. 제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름이 없는 것 같아서. 여인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하린이. 우리 손녀 이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호는 하린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하린이는 배가 부른지 스르르 잠들고 있었습니다. 민수호 씨. 여인이 진지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수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집안과 얽혔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당신은 하린이를 구했고 그 사실을 윤성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위험합니다. 그자는 하린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반드시 제거하려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방해물로 여길 거예요. 수호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위험하다고요? 자신이요? 하지만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당신과 하린이를 모두. 여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떠나셔도 됩니다. 적당한 돈을 드릴 테니 멀리 가서 새로운 삶을 사세요. 아니면. 여인이 잠시 멈췄습니다. 제 곁에 남으세요. 하린이와 함께. 그리고 이 싸움에 함께 하세요. 수호는 멍하니 여인을 쳐다봤습니다. 선택이라고요? 떠날 수도 있다고요? 수호는 하린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얼굴, 평화로운 숨소리.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하린이 곁에 있고 싶습니다. 수호가 말했습니다. 여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당신은 하린이의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가족입니다. 수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호는 윤정희 회장의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저택이었습니다. 담장이 높았고 정원이 넓었습니다. 수호가 살던 컨테이너 100개는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하린이는 2층의 밝은 방을 쓰게 됐습니다. 아기 침대와 장난감들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수호는 바로 옆방을 쓰게 됐습니다. 깨끗한 침대와 책상, 옷장까지. 수호는 어색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 자격이 있을까요? 수호 씨,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가정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호는 하린이를 안고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긴 테이블에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죽, 반찬, 과일까지. 수호는 컵라면만 먹고 살았는데 이건 너무 많았습니다. 회장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고 있다가 수호를 봤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수호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하린이를 유모차에 눕히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집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에서 서류 결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알겠네. 식사 후에 보지.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집사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수호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회장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수호는 하린이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낯선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재단 직원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수호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습니다. 수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지나가고 나서야 숨을 쉬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호는 할인이를 돌보며 지냈습니다. 회장은 바빴습니다. 재단 일로 매일 외출했고 집에서도 회의가 많았습니다. 수호는 최대한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재단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부엌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청년 말이야. 어디서 왔대? 폐차장에서 일했다던데. 고아래. 고아? 그런 애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회장님이 데려오셨잖아. 그 아기 때문에. 에휴, 회장님도 참. 그냥 시설에 맡기지. 수호는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아픔이었습니다. 수호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회장이 수호를 불렀습니다. 수호 씨, 재단에 같이 가보겠습니까? 할인이도 데리고요. 직원들에게 제대로 소개하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수호는 회장을 따라 재단 건물로 갔습니다. 시내 한복판의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정안재단이라는 간판이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들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보기 시작했고 수호는 소파에 앉아 할인이를 돌봤습니다. 할인이는 장난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잠시 자리 비우셔도 될까요? 급한 회의가 잡혔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호 씨, 잠깐 다녀오겠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네, 천천히 다녀오세요. 회장이 나갔습니다. 수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할인이는 졸린지 하품을 했습니다. 수호가 안아 토닥이자 금방 잠들었습니다. 수호는 할인이를 소파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담요로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높았습니다. 수호가 살던 세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호는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30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얼굴이 날카로웠습니다. 누구십니까? 수호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수호를 쳐다봤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나, 윤성민이야. 이 재단 상무이사지. 조카였습니다. 회장이 말했던 그 사람. 수호는 긴장했습니다. 회장님은 안 계십니다. 알아. 회의 중이시지. 난 서류 좀 가지러 왔어. 윤성민이 회장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뒤적였습니다. 옆에 남자는 문 쪽을 지키고 섰습니다. 여기 있네. 윤성민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호를 쳐다봤습니다. 너 말이야. 민수호? 그렇지? 네. 이상한 자식이네. 어디서 굴러먹다가 여기 왔어? 고아 주제에 재단에까지 기어들어와? 수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뭐, 좋아. 어차피 오래 못 있을 거야. 이모도 정신 차리실 거고. 윤성민이 비웃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옆에 남자도 따라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무님, 저 청년 그냥 둬도 됩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금방 쫓겨날 거야.
하지만 그 아기가 문제 아닙니까? 아기, 그 아이만 사라졌다면 모든 재산이 내 것이었을 텐데. 수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서아 누나도 처리했는데 아기까지 살아남다니. 짜증나. 그래도 이제 곧 조용히 해. 여기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처리했다고요? 서아를? 회장의 딸을? 그럼 그 사고는 의도된 것이었다는 겁니까? 윤성민이 죽인 겁니까? 수호는 소파로 달려갔습니다. 할인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기. 이 아이는 그날 함께 죽었어야 했던 아이였습니다. 윤성민의 계획에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수호는 할인이를 꽉 안았습니다. 할인아. 수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젠 내가 지킨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너한테 손대지 못하게 할 거야. 할인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호는 아기를 안은 채 창밖을 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수호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위험한지, 상대가 누구인지.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할인이는 수호가 지켜야 할 가족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생긴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회장이 돌아왔을 때 수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호는 복도에서 들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자식이. 회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제는 증거를 찾아야겠군요. 반드시. 수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며칠 후 회장이 쓰러졌습니다. 아침 식사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고개를 떨구더니 의식을 잃었습니다. 수호는 깜짝 놀라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달려왔고 회장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호는 할인이를 안고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일단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깨어날지는 모릅니다. 의사의 말에 수호는 주저앉았습니다.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회장님이요? 다음 날 재단 비상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수호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금방 들렸습니다. 윤성민이 임시 이사장이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회장이 의식불명인 이상 재단 운영은 제가 맡겠습니다. 뉴스에서 윤성민이 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수호는 텔레비전을 끄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재단 비서진이었습니다. 그들은 회장실 서류들을 챙겨갔습니다. 수호가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새 이사장님 명령입니다. 비켜주세요. 그들은 냉정했습니다. 수호는 할인이를 꽉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사가 수호의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수호 씨, 이사장님이 오셨습니다. 내려오시라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수호는 할인이를 안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 윤성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앉아. 윤성민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수호는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너 이제 여기서 나가야겠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모가 쓰러지셨으니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집도 재단 소유야.
나가. 수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인이는 회장님 손녀입니다. 여기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손녀? 아, 그게 증명이나 돼? 윤성민이 비웃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없고 출생신고도 안 됐어.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주워온 아기일 뿐이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이모는 지금 의식불명이야. 아무 말도 못해. 그러니까 내 말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윤성민이 일어섰습니다. 수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알아서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른다. 불법 침입으로. 불법 침입이요? 회장님이 초대하셨는데요. 증거 있어? 수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회장이 그냥 데려온 건데. 오늘 안으로 짐 싸. 안 나가면 강제로 내쫓을 거야. 윤성민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변호사도 따라 나갔습니다. 수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사가 다가왔습니다. 수호 씨,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가. 괜찮습니다. 수호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원래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과 할인이 물건들,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수호는 할인이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 앞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윤성민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한 남자가 수호를 가로막았습니다.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아기는 두고 가. 뭐라고요? 그 아기는 재단 것이야. 너 혼자 가. 수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인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안 됩니다. 할인이는 제가. 닥쳐. 남자가 수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수호는 버텼습니다. 할인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이 자식이.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수호의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했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할인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도망쳐. 수호는 몸을 돌려 달렸습니다. 담장을 넘어 골목으로 빠졌습니다. 남자들이 뒤쫓았습니다. 수호는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할인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할인아. 괜찮아. 수호는 숨을 헐떡이며 골목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남자들이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네.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수호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할인이만은 제발. 수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수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한 명이 할인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안 돼. 수호가 소리쳤습니다.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힘이 셌습니다. 수호는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배를 때렸습니다. 아팠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가문 일에 끼어들어? 윤성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쓰러진 수호를 내려다봤습니다. 고아원 출신 주제에 범죄자가 되고 싶었어? 발길질이 날아왔습니다. 옆구리를 찼습니다. 수호는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이만은 꽉 안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끝까지. 윤성민이 다시 발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속보입니다. 근처 가게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윤정희 회장, 사고 전 비밀 유언장 공개. 수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보였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안재단 윤정희 회장이 쓰러지기 전 작성한 비밀 유언장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유언장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화면에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회장의 필체였습니다. 손녀 할인의 생명을 구한 청년 민수호를 나의 손자로 인정하며 재단 이사 및 후계자로 지명한다. 윤성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윤성민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은 계속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공증을 거쳐 법적 효력이 있으며 재단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차가 멈추고 경찰들이 내렸습니다. 윤성민 씨 폭행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윤성민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윤성민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부하들도 모두 체포됐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윤성민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그는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수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할인이는 무사했습니다. 수호는 할인이를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인아, 우리 이겼어. 구급차가 왔습니다. 수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상은 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입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병실에서 수호는 뉴스를 봤습니다. 윤성민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유언장 내용도 수호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손자로 후계자로 인정했다니. 며칠 후 회장이 깨어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수호는 병원을 옮겨 회장을 만났습니다. 회장은 약했지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수호, 고생했네. 회장님, 이제 괜찮아. 모두 끝났어. 회장이 수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근교, 경기도 화성시에 작은 공장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은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았지만 깔끔했습니다. 공장 입구에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인 모터스. 간판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장난 건 차가 아니라 세상일지도 몰라. 봄날 오후였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고 용접하고 검수했습니다. 작은 공장이었지만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22이 된 수호가 나왔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3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얼굴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 오늘 출고 준비 다 됐습니까? 네, 사장님. 5시까지 완료됩니다. 수고하십니다. 수호는 작업장을 둘러봤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열심이었습니다. 수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런 공장의 사장이 되다니. 3년 전 윤성민이 체포된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회장은 회복했고 재단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수호는 정식으로 재단 이사가 됐습니다. 할인이도 법적으로 윤씨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재단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자동차 공장을 만들고 싶다고.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라고. 회장은 웃으며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지원해줬습니다. 수호는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자동차 정비학원에 다녔고 기술을 배웠습니다. 경영도 공부했습니다. 2년 만에 검정고시를 통과했고 지금은 대학 야간 과정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인 모터스가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정비소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됐습니다. 직원도 30명이 넘었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호는 돌아봤습니다. 3살배기 하린이가 종종 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는 나비핀을 꽂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회장이 손을 잡고 따라왔습니다. 할머니하고 놀다 왔어요? 응, 아이스크림 먹었어. 하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앞니가 빠진 자리가 보였습니다. 수호는 하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습니다. 하린이는 수호의 목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하린이 무거워졌네.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작은 거 먹었어. 하린이가 손가락으로 조그맣게 표시했습니다. 수호와 회장이 웃었습니다. 수호, 오늘 일은 마무리됐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회장은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는 더 하얘졌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 출고 건의 마지막입니다. 그럼 일찍 들어가자. 저녁 같이 먹어야지. 알겠습니다. 수호는 하린이를 내려놓고 직원들에게 마무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회장 하린이와 함께 공장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의 차였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자신의 차를 따로 몰고 왔습니다. 오래된 경차였습니다. 중고로 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이 차가 좋았습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산 첫 차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호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3년 전 컨테이너에서 듣던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도 같은 DJ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신 분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이 올 겁니다. DJ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수호는 뒷좌석의 하린이를 백미러로 봤습니다. 하린이는 창밖을 보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문득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폐차장에서 혼자 살던 그때, 컨테이너 안에서 철제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던 그 밤들,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꿈을 꾸던 시절, 그리고 트렁크에서 울던 작은 아기, 하린이를 처음 안았던 그 순간,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고 느꼈던 그 감정. 아빠, 왜 웃어? 하린이가 물었습니다. 수호는 자신이 웃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냥 행복해서. 나도 행복해. 하린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수호도 따라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저택이었습니다. 여전히 회장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수호와 하린이 그리고 회장이 함께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인사했습니다. 하린이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었습니다. 입 주변에 밥풀이 묻었습니다. 수호가 닦아줬습니다. 수호야. 회장이 불렀습니다. 네. 고맙네. 여기까지 와줘서.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회장님이 저를 받아주셨잖습니까? 우리 서로 고마운 사이지. 회장이 웃었습니다. 수호도 웃었습니다. 식사 후 수호는 하린이를 재웠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하린이는 눈을 감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내일도 공장 가? 응. 아빠 일이 있으니까. 나도 같이 가고 싶어. 주말에 같이 가자. 약속? 약속? 하린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수호는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하린이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수호는 하린이의 방을 나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수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몇 개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고 계시죠? 수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모르는 부모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지만 지금 저 좀 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이제 누군가의 가족이에요. 아빠예요. 하린이의 아빠.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하린이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수호의 등을 토닥이는 것 같았습니다. 수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의 야경을 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자신의 공장이 있었습니다. 하린 모터스, 자신의 꿈이 이뤄진 곳. 그리고 이 집 안에는 하린이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회장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손자라 불러주는 따뜻한 분. 수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녹슨 철과 기름 냄새 대신 삶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차가운 컨테이너 대신 따뜻한 집이 있었습니다. 폐차장에서 버려진 차 안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그날. 그날이 수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린이가 수호를 구했고 수호도 하린이를 구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렸습니다. 수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철제 장난감 자동차였습니다. 3년 전 컨테이너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녹슬고 투박했지만 수호는 이걸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시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진짜 차를 만들고 있어. 내 손으로. 수호는 장난감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수호는 옥상을 내려와 하린이 방으로 갔습니다. 살짝 문을 열어 안을 봤습니다. 하린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하린이의 이마에 입 맞췄습니다. 사랑해, 하린아.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하린이는 잠결에 미소 지었습니다. 수호는 불을 끄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수호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하다고. 버려진 차 안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큰 축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수호의 세상은 완성됐습니다. 빛으로 가득한 따뜻한 세상이. 그리고 그 세상의 중심에는 하린이가 있었습니다. 수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수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하린이와 함께라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여운이 남으셨나요? 댓글로 생각이나 소감 또는 사는 지역을 남겨주세요. 소통의 장이 되어 더 깊은 공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내일도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